네,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현장에 오시면 모든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어서 이제 그 기자분들과 소통하는 드릴 시간을 가질 거고, 끝나면은 그 방벽 인근의 식당에서 모습을 가질 예정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예정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현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수행을 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차동 팀장입니다. 오늘 그 주총 시즌이라 많이 잡으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취임하신 노현호 회장님의 첫 번째 기자간담회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과는 사실상 처음으로 스킨십을 갖는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회장님께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산업의 현존성, 그리고 정부의 산업 육성 기조와 여기에 대한 산업의 의지를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회장님께서 먼저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현호 회장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노연홍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으로 3월 2일 날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게 돼서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분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 협회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융복합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는 한계가 없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미래가 어느새 현실이 되어버리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각국에 인류의 생명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가열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제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 패권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지시했습니다. 6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서 국무총리 직속의 디지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설치 등 5대 주요 목표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이고 강력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기조에 산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국민 앞에 제시된 정부의 핵심 전략과 정책들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로 화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총의로 확정한 2023년 4대 추진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협회가 구축한 신약개발 기술거래 플랫폼 K-스페이스의 운영 활성화, R&D 투자 확대와 메가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와 유통 판례 확대 등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해서 의약품 수출도 2배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서 필수 원료 의약품, 백신의 자금률 제고, 제조 공정 혁신, 약가 규제 합리화와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 보상 체계 확립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그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산업계와 협회는 향후 5년 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구심점이자 국가 경제의 새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72개 회원사와 함께 앞장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 3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몇 가지 간단한 지표로 표시했습니다.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1279조 원이었던 의약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1년에는 1666조, 그리고 27년에는 230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약 5% 정도이고요. 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시장의 2배 이상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4년에는 24%에 그쳤던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21년에는 38%, 27년에는 약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이 76%에서 60%로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27년까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증가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쪽의 자료 2번을 통해서 국내 시장, 국제 시장에 비교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시장은 14년에 16조 원이었던 것이 21년 현재 25조 원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 추계치는 27년과 같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현재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에 25조 원으로 이것은 세계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위로 보면 약 1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국제시장의 의약품 증가 속도보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14년에 1조 9,849억 원에서 21년 7조 111억 원으로 연평균 약 23%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원료의약품 자금률은 14년에 31.8%였 것이 24년도에는 24.4%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지표로서 의약품 수출은 2013년에 2조 3천억에서 22년 10조 7,300억, 선진국 의약품 승인은 13년에 FDA에서 3개를 승인받았던 것이 22년에 27개로 늘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도 2013년에 8,800억 원이었던 것이 상장사 연구개발 투자가 13년에 8,800억 원이었던 것이 22년에 그래프에 보시던 바와 같이 늘었고, 국내 개발 신약도 2004년 8개에서 22년 36개로 증가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은 2018년에 573건에서 22년에 1833건으로 매우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2019년에 16건에서 22년에 105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기준점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앞에 출발점에 연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22년도는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료 3과 자료 4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기록을 해놨습니다. 23년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개최됐던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이 장소에서 발표됐던 본부처 합동의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2월에 저희 총회를 통해서 결정돼서 발표된 바 있는 23년도 추진 전략 핵심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저희 협회의 노력이 깃들어졌을 때 27년을 목표로 하는 저희들의 주요한 지표에 대한 것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앞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제시된 목표들을 위주로 해서 기술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약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2년도에는 현재는 없는데 27년까지 2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매출 1조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50대 제약바이오 기업도 2027년까지 3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계 R&D 투자도 22년에 3조 원 규모에서 27년까지 6조 원이 넘는 약 2배가 넘는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그 R&D 파이프라인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에 1833개인데 이것은 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8년서부터 22년까지 기준해서 증가율을 했을 때 추계해 보면 27년에 약 2,50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약 13위 정도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3%까지 늘려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출도 81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2배를 늘리고 일자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5만 명까지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의 구심점으로서는 필수 백신 20여 종 중에 현재 약 53.4% 정도를 54.5%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것을 8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원료의약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의료 공급망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27년도에 약 50%까지는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같이 갈맞춰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희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바이오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실행 방안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산업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목표대로 2027년까지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6대 강국이 되려면 정부가 마련한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바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 역시 정부의 야심차고 전폭적인 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보다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을 해나갈 것입니다. 산업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역량을 집중할 때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제약 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1. 정부가 발표한 국무총리 직속 디지털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신속하게 설치해서 본격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블록버스터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정책 펀드 조성 등 정부의 R&D 지원 정책을 혁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제약 주권의 필수적인 원료의약품 자국화 실현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드릴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스럽게. 회장님께서는 급변하는 국내 시장 변화를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국가적 성공과 기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로 허락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또 아무튼 정부에 대한 주문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자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받게 되시면 수속과 선언을 밝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보다 불렸어요. 김정호 기자입니다. 지금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디시죠? 어디시죠? 이거에 바이오에서 심지어 잠깐만요. 어디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네, 소속하고 성함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보다 불렸어요. 김정호 기자입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6월에 바이오에서 심지어 청출 전략을 발표했던 정부가 지난주에 3차 공개는 정확하게 발표했는데 아까 전략도 어느 정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정부의 유성 정책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실 지난 2월 달에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제가 3월 2일 날 취임을 했는데 전임 회장님이 그날 퇴임식 가시는 날이라 제가 대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대 정부가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해와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이 그래도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대통령께서 특별히 그 회의를 개최할 것을 지시를 해서 개최가 됐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실에 직속으로 그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약산업 육성이나 뭐 R&D 자금이나 수출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건의를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그 신시장 창출 전략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명칭은 좀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 이 명칭은 좀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에서 좀 바뀌었지만 그거를 설치하도록 결정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디지털과 제약 바이오의 융합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큰 촉진제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들을 같이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수출 전략회의도 개최가 됐고 또 바로 이곳에서 3차 제약산업 육성 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들이 연관성이 전부 다 있는데 그런 정부의 의지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 중심의 산업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서 저희 협회와 산업계에는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로 그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협회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의료정보 불편한데요. 디지털 바이오에서 혁신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혁신위원회가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일단은 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지 그것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7년까지 목표를 설정했으면 벌써 23년이니까 24, 25, 26, 27 4년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가고 논의하기 시작한 다음에 또 의제 설정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가고 하면 현실적으로 2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타임 스케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계는. 그래서 저희 산업계는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 뒷받침을 해서 같이 협조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표 연도를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간담회 끝난 다음부터는 또 정부 관계자나 여러 군데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회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고요. 사실 2027년까지 1조 원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 두 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이미 출시가 임박해 있는 그런 약들을 좀 집계해서 정부가 그거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미 출시가 임박해 있는 그런 신약들 말고 실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자본시장이 되게 얼어붙으면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나 기술 수출에 대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협회와 정부는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부에서 1조 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서 두 개를 말씀하셨는지 그건 제가 하긴 어렵고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합성의약품 위주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기보다는 굉장히 기술과 자본력이 뛰어난 대규모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예전에 잘 하지 않았던 분야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항암제와 물론 전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모달리티가 예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나 이중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분해 치료제나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들을 해서 신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인식은 내용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제약바이오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합성의약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는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더군다나 디지털에 관한 능력은 저희 국가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융합적으로 나갈 때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신감들을 표명하는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데이터인데,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EDI 시스템 예전부터 도입해서 심평원이나 공단에 쌓여져 있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빅데이터들이 거기서 구축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합쳐질 때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생태계들이 조성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날 회의에서 굉장히 강조됐던 것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만 하지만 정보가 보호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하되 그렇게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특히나 신약 개발과 같은 데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생태계와는 다른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 발표된 여러 가지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R&D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돼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이제 자본시장이 어려워서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주신 거죠. 뭐 그동안에 BT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산업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그 임상시험이라든지 2상, 3상을 할 수 있는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K-바이오 펀드, 메가펀드 같은 거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정부의 정책에도 포함을 시켰고, 저희들도 그러한 기술, 인력, 자본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 기업들이 신약을 만들려고 할 때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메가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민간 합동으로 27년까지 25조 원의 R&D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우리 산업계가 힘을 합쳐서 그러한 자본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남자 프로젝트를 주제가지고 의향이 총재님 기자면 굉장히 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부 세정부 들어와서 그 바이오스 산업 육성 정책 발표할 때마다 의문을 갖는 거는 그 회장님이 정배 계실 때도 아마 같은 내용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0대 제약 광고 글로벌 시장 몇 개 만들겠다. 이게 정부가 나올 때마다 이제 목표하는 연도만 바뀌고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시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또 오히려 예전에 2012년에 발표해서 2020년 목표를 좀 시간이 열렸으면 지금 오히려 상세한 얘기를 발표하겠다고 해서 가능한 목표가 있는 그 선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또 싶어서 국장님 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게 선언적인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 가버넌스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들도 비슷한 목표들을 얘기했고 어떤 것들은 이미 목표점을 제시했는데 지나간 것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실이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버넌스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것을 건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범부처 신약개발조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근데 거기서 이제 부처별로 부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과기부 같으면은 기초연구, 복지부 같으면은 임상이나 이런 중개연구 쪽, 그리고 산자부 같은 경우가 산업화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역할 구분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들을 나름대로는 구성을 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서 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부처는 각 부처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야도 좀 다르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이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그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가지고
조정하고 유도하고 때로는 부족하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산업계와 제약바이오협회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건의의 첫 번째 굉장히 반갑지만 이조차도 매우 빠르게 실행되지 않으면 27년이라는 목표로 제시한 것들이 달성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조금 전에 서울경제에서 질의하신 것과도 맥이 닿겠습니다만 R&D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제약산업계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본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부나 산업계가 협동해서 R&D 자금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R&D 비중이 GDP 대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 2위 가는 국가인 것은 다들 아시는 상황일 텐데 하지만 절대 액수는 이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작기 때문에 비율도 중요하지만 절대액이 매우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한정된 R&D 비용을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버넌스의 결핍이 가져온 초래한 결과들이 좀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알파 H를 동원한 신약 개발에 대한 R&D 자금의 사용과 방법에 대해서 혁신을 기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 NIH에서 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실행해 가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R&D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적어도 표명된 것이 그 이전과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기존과는 다른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저기 저쪽분이 먼저, 메디소는 최홍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이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산업계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전략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협회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국민 건강이나 세계적으로 엔데믹으로 가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90년대에서부터 미국의 역학자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WHO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코로나와 같은 그 전혀 감염병이죠. 감염병이 보다 더 빠른 주기로 올 것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을 위해서 엔데믹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안주할 수가 없고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 그것이 팬데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목도하셨지만 백신 사업이든 치료제든 그 얼마만큼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자나 모더나가 그런 백신을 만든 것들이 그냥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듯이 저희들의 제약회사들도 백신과 치료제를 같이 만들어낸 국가는 우선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잘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도 산업계와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데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IVI나 WHO 같은 데도 우리나라를 백신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협회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천 연세대학교에 이제 앞으로 이미 구축됐고 지금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K 나이버트 같은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새로운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협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원료 자금률이 의약품 자금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제약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이 원료 의약품의 적합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이 나야 상품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을 생각하는 제약이라 하더라도. 근데 현재는 국내 자사에서 만드는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때 약가 우대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기와 기간이 1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크기가 업체에서 산업계에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드는 원료의약품들이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드는 원료의약품이 아무리 당위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도 기업체로서는 그걸 통해서 이윤이 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팬데믹 이전에는 제약뿐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국제적인 공급망의 분업 체계가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서 소부장 문제가 발생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중국에서 또는 인도에서 그러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원료의약품을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실은 필수적인 의약품도 생산하기 어려운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그것은 팬데믹만큼 여파가 클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질환에 꼭 필요한 의약품들이 생산되지 못할 때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환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 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 기술 및 제조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고 지난 22일 날 바이오와 그 후속 조치로서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인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주 굉장히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내지 20년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바이오 분야를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5년 내에 원료의약품 생산의 25%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발표한 담대한 계획에 보면 그러한 원료의약품들도 기존의 합성의약품도 기존의 케미칼 합성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계속 서스테이너블한 바이오 쪽의 기술을 활용한 쪽으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정책은 상당 부분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법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지 않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중국의 원료를 쓰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료 수입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입된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 우리가 지금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번에 정책 발표도 돼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갈 때 원료를 어디서 썼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기업체의 이윤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향후에는 특히나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11개의 성분이 나와 있고 그중에 한 50%밖에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까지 파급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반면에 기회 요인으로 보면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가 CMO의 한 5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출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 저희 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원료 자급률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한 25% 조금 밑으로 머물고 있는데 그거를 최소한도 50% 이상 그리고 총체적인 평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의 원료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산해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경우에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협회하고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료 의약품에 대한 가격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1년까지밖에 인정 안 되고 있지만 뭐 5년 정도를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원료 의약품부터 찾아내는 작업부터 해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제약 산업계에서 약간 낮아요 올려주세요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얘기를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히트뉴스의 이우재이라고 합니다. 저를 갈라져가지고 나누는 것 먼저 회장 취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여쭤보시는 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여쭤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전임 회장님과 전전 회장님 같은 경우를 살짝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전이셨던 이경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각각 회장님마다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키워드가 있었어요. 키워드. 예. 네. 그러니까 전전 회장께서는 사실 이제 리베이트 척결이라든가 시장 지표 같은 것들을 되게 좀 키워드를 내셨었고 전임 회장이셨던 원목 회장님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핵심 키워드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회견을 이제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노영욱 회장님은 그럼 색깔은 무엇이냐, 키워드는 어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정부에서 노력도 있고
실제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건 개선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제 잘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현동 회장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임기 중에 키워드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하나 가르쳐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성과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뭔가 좀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불과 1개월 전에 전임 회장님께서 우리 협회의 올해의 목표와 전략을 다 발표를 하셨고 그러한 것들이 한 달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의 캐릭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성격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과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얘기들도 좋은데 아까 질문하신 기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뭐가 남은 게 있냐라는 질의는 굉장히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죽는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세계의 환경의 변화라든 것이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만은 아니지만 국제정세나 세계 경제의 흐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바이오 혁신 최근에 나오는 AI 누구나 다 아시듯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변화의 속도가 레이몬드가 얘기한 싱귤레리티는 38년에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속도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무서운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속도가 빨리 속도를 내겠지만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자본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지 않으면 동화 속에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토끼가 잦아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협회가 산업계와 일치 단결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만 된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저희 협회에 대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어떤 바이오벤처 회사 CEO 분이 한번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귀에 꽂힌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흔히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참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올림픽 가서 메달 따야 대접을 받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참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참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약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이쪽 분야에서는 진짜 성과 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약 개발하려고 하는데 비임상은 넘어갔어요. 1상은 넘어갔어요. 2상, 3상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기술은 좋으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술 수출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계속 대답이 좀 장황해진 것 같긴 한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넷 박광하입니다. 회장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쪽을 통해 바이오 제약 쪽 중에서 이번에 저는 주요독의 AI 신약 개발과 부분입니다. 협회에서
2012년인가요? AI 신약개발 지원센터도 만드셨고, 또 요번에 이제 정부나 협회에서도 AI 신약개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걸로 이제 열거하고 계신데, 문제가 이제 협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국제적인 3대 제약사들 R&D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 3대 R&D 비용은 2.5% 부과하다라는 걸로 되게 규모가 작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I 신약 개발은 꼭 그 2.5%보다도 더 작은 퍼센티를 찾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쪽에서 AI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HPC라던가 여러 가지 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개발하는 인프라가 대규모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게 좀 각사마다 구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협회에서 AI 신약 개발을 위한 어떤 대규모 공공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지, 또는 이제 그 R&D 예산에 대한 좀 확충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R&D 펀드 조성 그런 거에 혹시 AI 신약 개발에 대한 것을 별도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AI 신약개발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현재는 우선 저희들이 라이드라고 해서 AI를 통한 신약개발 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AI 드리븐 드럭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교육으로서는 저희들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인력 개발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 개발을 위한 이런 교육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이용 계획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연구자들 모임, 그리고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도 AI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회사들이 지금 한 30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제약회사의 연구소장이나 그 AI 중심의 연구팀들을 모은 연합회도 있고 전문가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R&D 펀드에 분명히 그런 AI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발표된 로제타 쪽을 개발한 우리 백민경 교수 같은 분들을 저희들 그런 전문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의 연구 성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개발사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킴코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협력해서 민간 협력에 지금 펀드 같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59개 회사가 만들어서 한 70억의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면밀하게 국내외의 스타트업 바이오텍 회사들을 보고 어느 회사가 가능성이 있겠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몇 개 회사가 협력해서 미국의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든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한두 케이스라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회사들에게 전파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또 있으신가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질문하셨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그 R&D 지원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 질문 이어가지고 나오긴 했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예. R&D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R&D 특히 제약바이오 쪽과 관련돼서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비교적 국가 경제력에 비해서 많은 돈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온 게 있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 분야를 뭐 전문적으로 들여다본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조그맣게 쪼개서 나눠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상당히 큰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 주면 50%가 성과 나는 게 아니라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R&D 자금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약산업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짧게 보면 10년에 1조 이렇게 얘기하고 좀 길게 보면 15년에 2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동안에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요구하고 또 충분한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기부는 이제 좀 기초과학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 산자부가 이제 산업화에 좀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들이 서로 연계가 잘 돼서 하면 좋은데 기초 연구할 때 결국 최종적인 산출물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분명히 연구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기존의 R&D 방식에 좀 비판적인 사람들의 주요한 논점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알파 H 같은 거는 오히려 미국의 NIH가 이런 신약 개발에 관련돼서는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처음부터 성과 위주로서 이 R&D 자금을 배분하는 체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상 창출 전략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실효성 있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희 협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히 시작한 지 한 1시간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좀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자유롭게 편하게 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꼭 지금 질문 안 하시면 점심이 잘 안 들어갈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죠. 네.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그럼 하신 걸로 알고 그럼 이제 Q&A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와주실 거라고 기대를 못했었는데 많이 와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거는 기대가 크시다는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저의 분명 그게 키워드가 뭐냐는 말씀이 있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체적인 성과로 화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인 환경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까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한계 짓지 않고 저희들이 산업계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께서 이 분야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들 모두 그리고 산업계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노현호 부사님 취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는 함께 나가시는 소정의 기자분이 있으니까요. 받아주시고